비가 세차게 남원의 낡은 동네 좁은 골목에 쏟아졌다. 요강 옆에 자리한 작은 도시. 낮고 허름한 기와 지붕, 세월의 흔적이 얼룩진 벽, 그리고 빗속에서 깜박이는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마치 도시 전체가 불안한 잠에 빠진 듯 나른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전통시장 천막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어둠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점상의 외로운 외침과 뒤섞였다. 마른 생선 냄새와 끓는 국물 냄새가 공중에 뒤섞인 시장 모퉁이에서 후드티를 흠뻑 적신 채 말 없는 한 소년이 빗속을 서둘러 걸었다. 16살의 박민재였다. 그의 날카롭지만 차가운 눈은 마치 이 세상에 더 이상 관심 가질 만한 것이 없다는 듯했다. 민재가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한때 그는 길가의 핀 들꽃을 꺾으러 엄마를 따라 골목을 뛰어다니기 좋아하던 잘 웃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떠나기 전, 그리고 아버지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지기 전의 일이었다. 이제 민재는 시장 근처 허름한 작은 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웃의 싸움 소리와 낡은 튀김 기름 냄새가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있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를 무감정한 놈이라고 불렀다. 그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거의 웃지 않으며 항상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여는 것이 상처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빛바랜 파란 천막 아래 78살의 김영자 할머니가 작은 숯불 위에서 미역국 냄비를 부지런히 젓고 있었다. 굳은 살과 세월의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깡마른 손은 마치 국 끓이는 것이 신성한 의식인 양 느리지만 능숙하게 움직였다. 영자 할머니는 한때 시장 전체를 밝히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20년 전 외아들 동훈이 말다툼 후 집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그녀는 외롭게 살았고 아들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들이 좋아했던 미역국에 아들에 대한 기억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에 을 끓이며 가판대를 시장으로 밀고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슬픔으로 흐렸고 얼굴의 주름은 매일 더 깊어지는 듯했다. 그날 아침 비는 평소보다 더 세차게 내렸고 남원 고등학교로 가는 길은 작은 강으로 변했다. 민재는 여느 때처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꽉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시장을 지나갔다. 그는 큰 물웅덩이를 지나가려 애쓰는 영자 할머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낡고 무거운 그녀의 가판대가 바퀴가 돌에 걸리면서 손에서 미끄러졌다. 뜨거운 국물 냄비가 기울었고 끓는 물이 그녀의 다리에 튀었다. 영자 할머니는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수레는 뒤집혔고 미역국이 길바닥에 쏟아졌다. 민재는 멈춰 서서 그 광경을 훑어보았다. 그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귀찮은 일이 싫었다. 하지만 그가 영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물웅덩이 속에서 떠다니는 미역 조각을 주우려 애쓰는 것을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아마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혹은 단지 빗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노인의 모습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이어폰을 벗고 다가가 한마디 말도 없이 허리를 숙여 국물 냄비를 들어주었다. 안 돼, 학생, 더러워. 영자 할머니가 약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서둘러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려 애썼지만 가벼운 화상과 과로로 부어오른 왼쪽 다리 때문에 멈칫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가판대를 세우고 국물 냄비를 올리고 물웅덩이 밖으로 밀어냈다. 그의 손은 흠뻑 젖었고 미역 냄새가 옷에 배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일이 끝나자 그는 돌아가려 했지만 영자 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학생, 잠깐만. 그녀는 가판대에서 아직 뜨거운 작은 국 한 그릇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고마워, 학생. 국 한 그릇 먹고 몸 좀 녹여.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음식을 만들었어. 그 애도 너만 했을 텐데, 그리고 너를 보니 그 애를 보는 것 같아. 그녀의 말이 민재를 멈추게 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보았고 희미한 기억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족이 아직 함께였을 때 생일날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던 기억. 하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돌아섰다. 영자 할머니는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한 등불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슬픈 미소를 지었을 뿐이다. 마음 바뀌면 시장에 들러. 난 내일 아침 거기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후드티 모자를 쓰고 빗속을 빠르게 걸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시선과 미역국 냄새가 그를 따라다녔다. 마치 그가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싹 텄다. 왜 그 할머니가 그를 동요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단지 무감정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그가 외할머니 박혜숙과 함께 사는 작은 집은 곰팡이 냄새와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로 숨막혔다. 깡마르고 엄격한 여성인 혜숙은 민재가 5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지연이 떠난 후부터 그를 키웠다. 그녀는 지연에 대해 결코 많이 말하지 않았고 단지 내 엄마는 자기 길을 선택했고 너는 내 삶을 살아야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민재는 외할머니도 굳은 표정 뒤에 고통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 가는 길에 민재는 일부러 시장을 피하려 했지만 큰 길로 나가는 골목은 그를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를 지나가게 만들었다. 멀리서 그는 할머니가 부지런히 가게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다. 낡은 수레는 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과 마주치고 손을 흔들었다. 학생, 이리 와서 아침 먹어. 그녀는 따뜻하지만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멈추고 싶지 않았고 어떤 관계에도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굶주림에 오늘 아침 외할머니는 찬밥 한 그릇만 남겨두었다. 이 그를 다가가게 만들었다. 영자 할머니는 가득 찬 국 한 그릇을 떠서 구운 두부 한 조각과 약간의 김치를 더했다. 앉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녀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그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그는 말없이 앉아서 국 한 숟가락을 떴다. 멸치 육수의 짭짤하고 진한 맛과 미역의 맑은 단맛이 그가 깊이 묻어둔 기억의 한 구석을 일깨웠다. 그는 영자 할머니를 보았고 그녀가 미소 짓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과거를 보는 듯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이 음식을 아주 좋아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애는 항상 여기 앉아서 국 한 그릇 다 먹고는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더 많이 끓여줄 걸 그랬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낯선 사람의 슬픔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가 국 한 그릇을 다 먹었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퍼졌다. 그는 일어나서 돈을 내려고 했지만 영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어제 고마웠으니까. 다음에 오면 그냥 김 할머니라고 불러, 알았지? 그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걸어갈 때 그는 그 국 한 그릇이 그의 영혼 속 얼음의 일부를 녹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영자 할머니를 돌아보았고 그녀가 낡은 민요를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국물 냄비를 닦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재는 단지 그 노랫소리를 한 번 더 듣기 위해서라도 이 시장에 다시 오고 싶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재는 매일 아침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에 들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피곤할 때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닦거나 냄비를 저어주는 것을 도왔다. 영자 할머니는 그에게 항상 국 한 그릇을 준비해 주었고 시장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 그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혹은 그녀가 말이 없지만 마음씨는 착한 게 너랑 닮았다 고 말한 아들 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들은 그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영자 할머니의 가게 정리를 돕고 있을 때 그의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는 태호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이 지나갔다. 야, 민재, 저 할머니한테 하인 노릇하냐? 태호가 비웃자 함께 있던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무감정한 놈도 착한 일 할 줄 아네? 아니면 저 할머니한테 돈 구걸하는 거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대꾸하고 싶었고 태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다. 신경 쓰지 마, 얘야.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태호의 말은 민재에게 계속 달라붙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그는 벽에 걸린 깨진 거울을 보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왜 그는 국 파는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는가? 왜 그는 묻어두려 애썼던 감정들에 휘말리게 두는가? 그는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롱당하고 싶지 않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민재는 시장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길로 학교에 갔다. 하지만 그가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렸고 혼자 수레를 밀고 있는 영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가 수십 년 동안 그 없이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장 쪽으로 걸어갔고 단지 멀리서 보기 위해서였다.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파란 천막 아래에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더 피곤해 보였고 수레는 비 속에서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조용히 서서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는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우산을 꺼내 그녀를 위해 씌워주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테이블 좀 닦아줘. 비가 이렇게 오니 손님이 거의 없어. 그녀가 낡은 수건을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민재는 수건을 받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가 허리를 숙여 테이블을 닦을 때 그는 우연히 영자 할머니의 옷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서툰 글씨체로 동훈이라고 새겨진 나무 팔찌였다. 그는 그것을 주워 돌려주려 했지만 팔찌를 보는 그녀의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시선이었고 그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거울에서 보았던 시선이었다. 이거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팔찌를 잡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어루만졌다. 우리 아들이 죽은 후부터 그 애가 이걸 나를 위해 직접 새겨줬어. 나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마치 기억이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민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조용히 팔찌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테이블을 계속 닦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큰 질문이 점점 커졌다. 그 팔찌, 그리고 영자 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왜 그는 이 여자와 이상한 연결고리를 느끼는 걸까? 마치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것처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후드티 모자를 쓰고 빗속을 빠르게 걸었지만 영자 할머니의 시선과 미역국 냄새가 그를 따라다녔다. 마치 그가 잊으려 했던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왜 낯선 할머니가 그의 마음속 차가운 구석을 흔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국 냄새가 그렇게도 아프게 익숙했을까? 남원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마치 도시 전체의 우울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요강 근처의 전통시장은 아침이 되자 어물전 상인들의 외침, 전 부치는 팬의 지글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판대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냄새로 더 붐볐다. 시장 모퉁이, 빛바랜 파란 천막 아래에서 김영자 할머니가 부지런히 미역국 냄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굳은 살로 가득한 그녀의 깡마른 손은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시장으로 들어오는 골목을 훑어보았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익숙한 후드티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박민재가 학교 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갔다. 그는 평소보다 일부러 더 천천히 걸었고 시선은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를 스쳐 지나갔다. 국물 냄비를 주워주고 동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나무 팔찌와 마주친 뜻밖의 순간 이후 민재는 이 할머니가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그가 마음 주위에 쌓아 올린 얼음벽에 작은 균열 같은 애를 남겼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판대를 지나갔다. 단지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거나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미역국 냄새를 맡기 위해서였다. 민재야, 이리 와.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그를 생각의 흐름에서 끌어냈다. 그녀는 가판대 옆에 서서 뜨거운 국 한 그릇을 손에 들고 마치 그가 오래된 단골 손님인 양 미소 지었다. 오늘 아침에는 마른 새우를 좀 더 넣었어. 먹어봐. 아주 맛있어. 민재는 망설였고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어떤 관계에도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국그릇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그의 위를 꿈틀거리게 했다. 그는 다가가 말없이 국그릇을 받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멸치 육수의 진한 맛과 미역의 맑은 단맛이 그를 무심코 눈을 감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그는 작은 부엌에서 국냄비를 저으며 부드럽게 노래하던 어머니 지연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또한 따뜻했고 민재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 아니면 쫓아내야 할지 몰랐다. 천천히 먹어, 뜨거워. 영자 할머니가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옷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에 얼룩을 닦고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그 나무 팔찌를 보는 걸 봤어. 그거 보면 우리 아들 동훈이 생각나. 그 애도 여기 앉아서 일 가기 전에 항상 국을 먹으려고 했지. 나는 항상 천천히 먹으라고 했지만 그 애는 그냥 웃으면서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더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어. 민재는 먹는 것을 멈추고 영자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의 기억 조각,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되는 애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왜 계속 이 음식을 만드세요?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를 슬프게 한다면요? 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이게 동훈이에게서 내가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야. 매번 끓일 때마다 그 애가 아직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니? 그녀의 질문에 민재는 멈칫했다. 그는 그가 너무 어려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를 떠난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는 몇 장의 낡은 사진과 외할머니의 희미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저는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워해도 소용없어요. 영자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그의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내가 맞을지도 몰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방법이야. 그녀의 말이 민재의 마음속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에 앉아 국을 먹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덜 외롭게 느껴졌다. 그는 일어나서 국그릇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저 학교 가야 해요. 잠깐만. 영자 할머니가 그를 불렀고 가판대에서 손수건에 싼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이 국은 점심으로 가져가. 배고프면 공부 못해. 민재는 도시락을 보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시선이 그를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그가 돌아보았을 때 영자 할머니는 낡은 민요를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국물 냄비를 닦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는 그녀와 그 국물 냄비뿐인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재는 점차 습관을 형성했다. 매일 아침 그는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에 들러 테이블을 정리하고 냄비를 젓거나 비가 올 때 수레를 밀어주는 것을 도왔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말이 필요 없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장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항상 투덜거리지만 마음씨는 착한 이씨 어물전 아저씨, 그녀가 빚을 갚는 것을 도와준 최씨 김치가게 할머니, 혹은 남원의 아직 고친 건물이 강가에 솟아오르기 전에 그녀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민재는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침묵했지만, 그는 이 시장이 더 이상 그가 단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그녀의 가게 정리를 돕고 있을 때, 그는 우연히 플라스틱 그릇 더미를 엎질렀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들을 주웠고, 가판대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희미한 흑백 사진이었고, 국가판대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를 찍은 것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눈과 짙은 눈썹이 있었고 외할머니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사진 속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다. 민재는 사진을 들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분은 누구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사진을 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그건 우리 아들 동훈이야. 그 애가 사고가 나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나는 즐거웠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걸 간직하고 있어. 그녀는 기억과 싸우는 듯 말을 멈췄다. 그 애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이 반대했어. 그들은 헤어졌고 그 후에 나는 그를 영원히 잃었어.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혼란을 숨기려 애쓰며 돌아섰다. 사진 속 남자의 이미지가 그를 따라다녔고 말없는 수수께끼 같았다. 그의 아버지, 그가 결코 만난 적 없는 남자, 그가 동훈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외할머니는 결코 영자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시련은 어느 날 오후, 민재가 시장이 끝난 후 영자 할머니의 가게 정리를 돕고 있을 때 찾아왔다.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는 태호가 이끄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지나갔다. 저기 봐, 민재가 또 저 할머니한테 하인 노릇하네. 태호가 조롱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저 할머니랑 국가게 열려고? 아니면 저 할머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돈 구걸하는 거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태호와 싸우고 싶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녀석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평온하고 동정심 어린 시선이 그를 멈추게 했다. 신경 쓰지 마, 민재야. 그녀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거 나는 알아. 하지만 태호의 말은 여전히 칼처럼 박혔다. 그날 밤 민재는 방에 앉아 영자 할머니가 준 도시락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안에는 국뿐만 아니라 그녀가 쓴 작은 쪽지가 있었다. 고맙다, 민재야. 너는 세상에 아직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나에게 상기시켜줘. 그 쪽지는 그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하인 놈이라는 딱지가 붙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한동안은 시장에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의 탐색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재는 시장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우회로를 이용했다. 그는 영자 할머니가 괜찮을 것이라고, 그녀가 그 없이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그녀가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들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구름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멀리서 혼자 수레를 밀고 있는 영자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피곤해 보였고 왼쪽 다리는 약간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끈기 있게 국 냄비를 저었다. 단골 손님인 이씨 어물전 아저씨가 다가와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주었다. 김 할머니, 더 젓지 마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가 투덜거렸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서 있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고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조롱당할까 두려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돌아섰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외할머니 해숙이 슬픈 눈으로 어머니 지연의 낡은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민재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가 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한 적 있어요? 해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 민재야. 현재를 살아. 외할머니의 회피는 민재를 더욱 호기심 많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영자 할머니 집의 동훈 사진은 그의 가족에 대한 수수께끼에 빠진 조각 같았다. 그는 단지 영자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진 속 남자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시장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혼란을 숨기려 애쓰며 돌아섰다. 사진 속 남자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말없는 수수께끼 같았다. 만약 그 남자가 정말 그녀의 아들 동훈이라면 왜 그는 그가 결코 만난 적 없는 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이 국 파는 할머니와 느끼는 이상한 연결고리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늦가을의 남원 골목은 나른한 분위기를 풍겼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붉은 단풍잎이 길바닥에 흩날렸다. 요강 근처의 전통시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공기는 며칠간의 끈질긴 비가 남긴 보이지 않는 안개층처럼 더 무거워 보였다. 낡은 후드티와 진흙 묻은 운동화를 신은 박민재가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그는 며칠간의 회피 끝에 김영자 할머니가 준 도시락을 들고 그녀의 가판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지 물건을 돌려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영자 할머니와 한 이웃 사이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 세상을 떠난 아들 동훈과 지연이라는 이름의 한 소녀에 대한 애는 그의 어머니와의 기묘한 우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고 비록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직 몰랐지만
영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가판대 옆에 서서 느리지만 능숙한 손으로 미역국 냄비를 젓고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파란 천막을 통해 비쳐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두드러지게 했지만 그녀의 눈은 민재를 보자 환하게 빛났다. 돌아왔구나.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내가 나한테 화나서 다시는 안 올까봐 걱정했어.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냥 바빴어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태호와 친구들의 조롱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영자 할머니를 보고 그녀가 그를 위해 뜨거운 국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떠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단지 며칠이었지만 그녀를 버렸다는 것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앉아, 아침부터 먹어. 영자 할머니가 플라스틱 의자를 그에게 밀어주며 말했다. 오늘은 조개를 좀 더 넣었어. 아주 달아.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민재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그리고 화상 때문에 왼쪽 다리를 여전히 절뚝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앉아서 국 한 숟가락을 떴고 익숙한 향기가 다시 그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연이라는 이름과 동훈의 사진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 할머니, 민재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 파는 최 할머니랑 자주 얘기하세요? 저번에 여기 오시는 거 봤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최 할머니는 내 오랜 친구야. 젊었을 때, 특히 동훈이가 어렸을 때, 가게 파는 걸 자주 도와줬지. 왜 물어봐? 민재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최 할머니가 할머니 아들이 예전에 알던 지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영자 할머니의 시선이 잠시 어두워졌고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다. 그녀는 앉아서 손수건을 꽉 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연. 그 아이는 내게 슬픈 기억의 일부야. 동훈이가 그녀를 사랑했지,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때 가난했고 나는 아들이 맞지 않는 결혼으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그 애를 헤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애는 영원히 떠났어. 그녀는 눈물이 눈에 고이며 말을 멈췄다.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아마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겠지. 그리고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아. 하지만 생각할 때마다 동훈이를 막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랄 뿐이야. 민재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더 묻고 싶었고 지연이 그의 어머니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만약 영자 할머니가 진실을 안다면 그녀는 그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등을 돌릴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국 한 그릇을 다 먹고 중얼거렸다. 저 학교 가야 해요. 영자 할머니는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걸어갈 때 그녀가 뒤에서 불렀다. 민재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그날 밤, 민재는 외할머니 해숙과 함께 사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비좁은 집, 얼룩진 벽과 퀴퀴한 냄새가 항상 그를 숨막히게 했다. 해숙 할머니는 테이블 옆에 앉아 낡은 셔츠를 꿰매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피곤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한 적 있어요? 아니면 시장에서 국 파는 할머니에 대해서요? 해숙 할머니는 바느질을 멈추고 그녀의 시선에 경계심이 번쩍였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는 과거야, 민재야.
너를 아프게 할 것들은 파헤치지 마. 하지만 그녀의 회피는 민재를 더욱 호기심 많게 만들었다. 그는 일어나 해숙 할머니가 방구석에 보관하던 낡은 나무 상자를 뒤졌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의 기념품을 보관했다. 안에서 그는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누렇게 변한 낡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짧았고 단 몇 줄이었다. 미안해, 민재야. 나는 머물 수 없어. 동훈이는 떠났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 할머니랑 잘 지내. 민재는 읽고 또 읽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동훈. 이 이름이 다시 나타났고 마치 그의 가족에 대한 수수께끼의 조각 같았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고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영자 할머니의 가게 정리를 돕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국가판대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짙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정성스럽게 화장했지만 피로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는 그녀를 알아보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 지연이었고 그가 5살 때 이후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민재, 지연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하지만 놀라움에 가득 차 말했다. 너 이렇게 컸구나?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분노와 고통이 치밀어 올랐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고 그를 버린 수년 후에는 아니었다. 지연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부끄러움과 결의 사이에서 흔들렸다. 엄마. 김 할머니가 새들어 사는 집을 팔아야. 그녀는 가판대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영자 할머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큰 빚을 졌는데 그 집이 빚을 갚을 유일한 방법이야. 민재야, 엄마를 이해해줘야 해. 대화를 들은 영자 할머니는 창백해졌다. 지연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이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걸 팔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김 할머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이 필요하고 그 집은 제 소유예요. 한 달 드릴 테니 이사 가세요. 민재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동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나무 팔찌를 꽉 쥔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인 듯한 영자 할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버린 어머니, 이제 그가 좋아하게 된 할머니의 피난처를 빼앗으려 나타난 지연을 보았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지연에게 사라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일부는 여전히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 김 할머니가 집을 잃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비록 그가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팔고 싶으시면 먼저 저랑 얘기하세요. 지연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에 잠시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돌아섰다. 너는 이해 못해, 민재야. 엄마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 지연이 떠나자 민재는 영자 할머니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 팔찌를 떨리는 손으로 껴안고 있었다. 걱정 마, 이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많은 일을 겪었어.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두려움을 숨기려 애쓰는 방식, 그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몰래 눈물을 닦는 방식을 보았다. 그는 영자 할머니가 단지 국 파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느끼지 못했던 보살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 자신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방에 앉아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어머니의 편지를 비추었다. 그는 동훈에 대한 글을 다시 읽었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만약 동훈이 그의 아버지이고 지연이 그의 어머니라면 영자 할머니는 그의 할머니일 수 있었다. 하지만 왜 외할머니 해숙은 결코 영자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지연은 영자 할머니가 사는 집을 팔고 싶어 했을까? 그는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지만 영자 할머니나 외할머니를 통해서는 아니었다. 그는 증거가, 진실이 필요했다. 그는 영자 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아는 듯한 시장의 어물전 아저씨 이 씨를 떠올렸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민재는 이 씨의 생선 가판대를 찾았다. 억센 얼굴과 퉁명스러운 목소리의 중년 남자는 번개처럼 빠른 칼질로 생선을 자르고 있었다. 김 할머니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민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아들 동훈에 대해서요. 그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이 씨는 생선 자르기를 멈추고 탐색적인 눈으로 민재를 쳐다보았다. 왜 관심이 있는데? 김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의 과거는 애들이 파헤칠 일이 아니야. 파헤치는 거 아니에요. 민재가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동훈. 그가 지연이라는 사람을 알았나요? 이 씨는 한숨을 쉬며 칼을 내려놓았다. 그래. 동훈이는 다른 동네 여자인 지연이를 사랑했지. 하지만 김 할머니네 가족이 반대했어. 지연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다퉜고 동훈이는 집을 나갔어.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지. 김 할머니는 그 일로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못했어. 왜 물어봐? 지연이 알아? 민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고 마치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중얼거리며 돌아섰다. 그가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가 가게를 닫을 준비를 하며 물건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평소보다 더 피곤했고 그는 그녀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야. 하지만 이 집을 오래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 만약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영자 할머니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과 마주하기로 결심했고 비록 그것이 그가 항상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지연과 마주하기로 결심했고 비록 그것이 그가 항상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찬 어머니와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가족의 비밀 앞에 선 지금 고독한 10대 소년이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가족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촛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원의 잿빛 하늘 아래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골목들은 해질녘이 되자 더 조용해졌다. 상인들의 외침은 점차 잦아들었고 돌길 위로 굴러가는 술의 소리와 낡은 천막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낡은 후드티와 진흙 묻은 신발을 신은 박민재가 시장을 서둘러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외할머니의 나무 상자에서 찾은 출생증명서 조각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박동훈이라는 이름이 김영자의 아들이라는 글자와 함께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그의 심장에 칼처럼 박혔다. 그가 우연히 도와준 미역국 파는 여인, 영자 할머니가 그의 친할머니였다. 하지만 민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질문이었다.
왜 외할머니 해숙은 결코 영자 할머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의 어머니 지연은 그의 할머니가 사는 집을 팔고 싶어 했을까? 민재는 그가 모은 단서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지연의 편지는 동훈을 고통과 포기로 언급했다. 어물전 아저씨 이 씨의 이야기는 동훈과 지연 사이의 금지된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아들을 언급할 때마다 영자 할머니의 시선은 마치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껴안는 듯했다. 민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비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자 할머니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고, 더 나쁘게는 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그를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그는 교실 구석에 앉아 이어폰을 꽉 낀 채 강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시장으로 향했다. 국냄비를 젓는 영자 할머니, 동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나무 팔찌를 떨리는 손으로 쥔 모습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그녀가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20년 동안 살아온 곳, 아들에 대한 기억이 담긴 곳, 그리고 그 위협 뒤에는 그의 어머니 지연, 그를 다른 삶을 쫓아버린 여자가 있었다. 점심시간에 민재는 붉은 단풍나무가 희미한 햇살 아래 빛나는 학교 뒷마당으로 숨었다. 그는 출생증명서를 꺼내 각 줄을 다시 읽었고 마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세부 사항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백했다. 박동훈은 그의 아버지였고 영자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영자 할머니가 그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보고 마치 그가 그녀 가족의 일부인 양 학생이라고 부르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 그가 그녀의 아들을 닮았다고 무심코 생각했을까? 그는 발소리에 깜짝 놀랐다. 학교에서 그를 괴롭히는 태호가 두 친구와 함께 나타났고 그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야, 민재, 아직도 저 국 파는 할머니한테 붙어 다니냐? 태호가 조롱하며 그의 손에서 출생증명서를 낚아챘다. 이게 뭐야? 출생증명서? 박동훈이 누구야? 내 아버지? 이제 족보 찾았냐? 민재는 달려들어 서류를 되찾으려 했지만 태호는 그를 땅에 밀어 넘어뜨렸다. 너 진짜 버려진 놈이구나. 태호가 크게 웃으며 서류를 반으로 찢어 땅에 던졌다. 내 아버지는 죽었고 내 어머니는 널 버렸고 이제 국 파는 할머니를 엄마로 삼으려고. 고통과 분노가 민재의 내면에서 폭발했다. 그는 일어서서 태호의 얼굴을 세게 때렸고 그를 넘어뜨렸다. 태호의 두 친구가 달려들었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질 것을 알면서도 반격했다. 싸움은 담임 선생님인 정 선생님이 달려와 그들을 떼어놓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민재, 그만해. 선생님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다. 퇴학당하고 싶니? 민재는 숨을 헐떡였고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찢어진 출생증명서 두 조각을 주었고 손이 떨렸으며 정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학교 운동장을 뛰쳐나갔다. 그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그것은 영자 할머니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민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마음으로 시장에 갔다. 영자 할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평소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얼굴은 창백하며 손은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는 다가가 그녀가 들려고 애쓰는 의자를 받으며 물었다. 영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탓이지.
하지만 그녀가 앉았을 때 민재는 그녀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가판대에서 물 한 병을 가져와 그녀에게 건넸다. 마시고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영자 할머니는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다. 민재야, 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 내 어머니 지연 씨가 통지서를 보냈어. 한 달 안에 이사 가야 해.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예요.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재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고등학생이었고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는 지연과 마주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버림받은 수년간의 기억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애원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외할머니 해숙은 테이블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가 학교에서 싸운 상처투성이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또 싸웠니? 그녀가 비난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나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라고 키운 게 아니야. 문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민재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출생증명서 2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할머니, 이분이 제 아버지 맞죠? 박동훈. 그리고 시장에서 국 파는 김 할머니가 그의 어머니고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해숙 할머니는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떨리며 서류 조각을 만졌다. 너 이걸 어디서 찾았니?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야, 이 일은 잊어버려. 과거를 파헤치지 마. 너만 아플 뿐이야.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재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김 할머니가 제 할머니 맞죠?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왜 엄마가 할머니 집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시선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민재야, 나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를 원치 않았어. 지연. 내 엄마는 동훈이를 사랑했지만 김 할머니네 가족이 반대했어. 그들은 지연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김 할머니가 동훈이를 헤어지게 만들었지. 그 후에 동훈이는 사고를 당했고 지연이는 너를 임신했어. 그녀는 김 할머니를 탓했고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동훈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지연이는 너를 나에게 남기고 떠났어. 나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어. 내가 엄마를 미워하거나 더 나쁘게는 내 자신을 미워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의심했지만 외할머니에게서 진실을 듣자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영자 할머니는 그의 할머니였지만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자라는 것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 지연은 과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의 할머니의 피난처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재는 부서진 가족의 경계선에 서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붙일지 몰랐다. 김 할머니가 집을 잃게 두지 않을 거예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뭘 하든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해숙 할머니는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몰라. 지연이는 내가 알던 그 애가 아니야.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고
내가 막으려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다음 날, 민재는 영자 할머니를 돕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가 가판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멍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란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민재, 그녀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불렀다. 동훈이 어디 갔는지 봤니? 그 애는 이른 아침에 여기 오곤 했는데 오늘 못 봤네. 민재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김 할머니, 동훈. 그는 여기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고 제가 할머니를 도울게요. 영자 할머니는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흐려졌으며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했다. 너 동훈이랑 너무 닮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이 민재를 울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쥐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자 할머니가 집을 잃거나 그를 잃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는 지연을 찾기로 어머니와 마주하여 그녀가 집을 파는 것을 막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연은 단지 그를 버린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망으로 가득 찬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민재는 그가 마주할 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를 위해서 그는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쥐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자 할머니가 집을 잃거나 그를 잃지 않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원망으로 가득 찬 어머니와 2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가족의 비밀 앞에 선 지금 고독한 10대 소년이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가족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촛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늦가을의 남원은 나른한 분위기를 풍겼고 차가운 바람이 전통시장을 스쳐 지나가며 붉은 단풍잎을 흩날렸다. 희미한 황혼 아래 시장은 점차 한산해졌고 정리되는 수레에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몇몇 남은 상인들의 약한 외침만 남았다. 낡은 후드티와 결의에 찬 눈빛의 박민재가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로 이어지는 골목을 서둘러 걸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오늘 아침 영자 할머니의 문틈에 끼워져 있던 익명의 편지가 있었다. 당신은 그 집을 가질 자격이 없어.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휘갈겨 쓴 글씨. 그 위협은 민재에게 오싹함을 느끼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그의 할머니에 비록 그녀는 아직 진실을 모르지만 가 마지막 안식처를 잃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민재는 이제 출생증명서와 외할머니 해숙의 이야기 덕분에 영자 할머니가 그의 친할머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비밀은 또한 그를 어려운 경계선에 놓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특히 그녀가 약한 순간에 그를 동훈이라고 부르며 혼란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지금 영자 할머니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다. 말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짓말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 두려웠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 지연은 영자 할머니가 새들어 사는 집을 팔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고 이 익명의 편지는 누군가에 혹은 무언가가 배후에 있어 상황을 더욱 위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아침 민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장에 갔다. 영자 할머니는 미역국 냄비를 젓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가 더 느리게 움직이고 얼굴은 창백하며 손은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 할머니,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국자를 받으며 불렀다.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영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 민재야.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가판대를 오래 지킬 수 있을지 두려워. 내 어머니 지연 씨가 집주인을 찾아갔어. 월세를 내지 않으면 2주 안에 집을 되찾을 거라고 했대.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영자 할머니가 모든 것을 잃게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단지 고등학생이었고 돈도 권력도 없었다. 그는 계획이 필요했고 지금 당장 필요했다.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할머니 집을 뺏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약간의 의심도 섞여 있었다. 너는 아직 어려, 민재야. 내 일이 아닌 일에 짐지지 마. 나는 늙어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민재는 그녀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동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나무 팔찌를 꽉 쥔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인 듯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고 비록 그것이 그가 한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민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말로는 지연이 집을 파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돈이 필요했고 아니면 적어도 영자 할머니가 그 집에 머물게 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특히 아침에 사람들이 붐비는 남원병원 근처 지역을 떠올렸다. 만약 영자 할머니가 가판대를 그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어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는 더 현대적인 새 수레와 판매 허가증이 필요했고 그녀는 그것들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민재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학교가 끝난 후 그는 학교 근처 편의점을 찾아 야간 근무를 신청했다. 의심스러운 눈빛의 중년 관리자는 최저임금으로 그를 고용하는 데 동의했다. 너 밤일 버틸 수 있겠어, 꼬마야? 그는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성실한 타입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할 수 있어요. 민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영자 할머니, 그녀의 희미한 미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만 생각했다. 편의점에서의 일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고 선반을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했다. 그는 종종 수업 시간에 졸았고 눈은 퀭했으며 몸은 피곤했다. 담임 선생님인 정 선생님은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오후 선생님은 그를 교무실로 불렀고 걱정스러운 시선이었다. 민재야, 무슨 일 있니? 숙제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지쳐 보여. 선생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나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 선생님의 진심 어린 시선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는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 국 파는 김 할머니요. 할머니가 집을 잃을 위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꾸짖지는 않았다. 너는 좋은 학생이야, 민재야. 하지만 너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 할머니를 돕고 싶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할머니 월세를 도울 수 있는 자선 단체를 알아. 하지만 너는 다시 진지하게 공부해야 해. 민재는 안도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 선생님은 자선단체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재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한편 민재는 지연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장 김치 파는 최 할머니라는 옛 이웃을 통해 어머니의 주소를 찾았다.
금발머리와 날카로운 목소리의 최 할머니는 민재에게 지연의 과거 일부를 들려주었다. 내 엄마는 착한 아이였어. 최 할머니가 아쉬운 시선으로 말했다. 하지만 동훈이가 죽은 후 그녀는 변했어. 그녀는 김 할머니를 탓했고 헤어지라고 강요당하지 않았더라면 동훈이가 집을 나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지연이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너를 남겨두고 떠났어. 최 할머니의 이야기는 민재를 화나게 하면서도 아프게 했다. 그는 지연이 자신을 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고 애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 멈추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민재는 지연이 사는 남원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지연이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민재,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여기 왔니? 엄마가 김 할머니 집 파는 걸 멈춰야 해요. 민재가 똑바로, 단호한 시선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엄마는 과거 때문에 할머니가 사는 곳을 빼앗을 수 없어요. 지연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고통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너는 이해 못해, 민재야.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녀가 동훈이를 내게서 떠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가 죽었어. 그 집이 내가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야. 내가 영원히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니? 민재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더 이상 김 할머니를 상처 입힐 권리가 없어요. 만약 엄마가 집을 팔면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창백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문을 닫았고 민재를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히 서 있게 했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연이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고 영자 할머니가 모든 것을 잃게 두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시장에 갔을 때 그는 영자 할머니가 가판대 옆에 앉아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약한 것을 보았다. 김 할머니, 그는 소리치며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려 애썼지만 이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민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이 씨와 최 할머니를 불러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영자 할머니를 남원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그녀가 과로와 가벼운 신부전 징후로 진단했다. 민재는 병상 옆에 앉아 영자 할머니의 손을 꽉 쥐고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를 보았고 시선은 희미했지만 따뜻했다. 민재. 너 여기 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가 동훈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말이 민재를 눈물 흘리게 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고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녀가 충격을 견디지 못할까 두려웠다. 그는 단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동안 그는 정 선생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았다. 자선단체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동의했지만 지연이 집을 파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해결책이 필요했고 지금 당장 필요했다. 그는 시장으로 돌아가 지연과 동훈의 과거에 대해 더 묻기 위해 최 할머니를 찾았다. 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가 오래 간직해온 작은 상자를 그에게 주었다. 안에는 동훈이 죽기 전에 지연에게 쓴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편지는 짧았지만 각 줄은 칼날 같았다. 지연아, 우리 사랑을 지킬 만큼 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만약 내가 이걸 읽는다면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줘. 너를 사랑하고 비록 만난 적 없지만 우리 아이도 사랑해. 민재는 편지를 읽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의 아버지 동훈이 죽기 전에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지연은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영자 할머니에게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 편지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지연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왔다. 영자 할머니가 혼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병원을 떠났다. 민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시장에서 옛집으로 이어지는 골목까지 그녀를 찾기 위해 남원 곳곳을 뛰어다녔다. 그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집 앞에 서서 나무 팔찌를 꽉 쥐고 동훈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민재,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의 시선은 멍했다.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해. 동훈이를 위해서. 잃을 수 없어. 민재는 그녀를 껴안았고 눈물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영자 할머니가 그가 그녀의 손자라는 것을, 그녀가 한때 반대했던 지연이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힘이 있을까? 민재는 그녀를 껴안았고 눈물이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의 손에는 두 가지 진실이 있었다. 하나는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분의 비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는 아버지의 편지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병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원 병원은 차가운 흰 불빛으로 가득했고 기계의 규칙적인 삐 소리와 공중에 떠다니는 소독약 냄새가 있었다. 박민재는 김영자 할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방금 일어난 일로 마음이 무거웠다. 영자 할머니는 혼란 속에서 병원을 떠났다가 옛집 앞에서 민재에게 발견된 후 지금은 여기에 누워 있었다. 숨은 약했지만 그를 보는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반짝였다. 그는 막 그녀를 병원으로 다시 데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의 영자 할머니가 그의 친할머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 지연이 그녀의 집을 빼앗으려는 위협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법률 서류 뭉치를 손에 든 채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 지연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집은 내 것이고 나는 팔 거야. 김할머니, 일주일 드릴 테니 이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약했지만 일어나려 애썼고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과 함께 단호함이 번쩍였다. 지연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을 가져가면 동훈이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연은 쓴웃음을 터뜨렸다. 잔인하다고? 제 인생에서 동훈이를 밀어낸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고,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당신이 저와 동훈이의 것이었어야 할 집에서 평화롭게 살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일어서서 두 사람 사이에 섰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11년 전 그를 버린 어머니를 보았고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다. 그만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김 할머니를 탓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나 저를 더 이상 상처 입힐 권리가 없어요. 지연은 그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고통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너는 이해 못해, 민재야.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김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그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빚더미에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니?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고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최 할머니가 준 아버지가 지연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가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저를 돌봐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버렸고 이제 제 할머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엄마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연은 편지를 잡았고 동훈의 글씨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각 단어는 그녀가 묻어두려 애썼던 고통을 되살리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재, 엄마. 엄마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민재는 어머니를 보았다가 병상에 누워있는 영자 할머니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또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용서도 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고 영자 할머니가 집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게 둘 수 없었으며 지연이 과거에 사로잡혀 계속 살게 둘 수 없었다. 그는 영자 할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꽉 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김 할머니,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단지 제가 도와드린 국 파는 분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 할머니세요. 저는 동훈이의 아들이고 제 엄마는 지연이에요. 영자 할머니는 얼어붙었고 눈이 커졌으며 마치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민재. 내가 뭐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동훈이의 아들이라고? 민재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생증명서를 찾았고 외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더 일찍 말하지 않아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견디지 못할까, 저를 원치 않으실까 두려웠어요. 영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졌다. 민재. 내가 내 손자라고? 세상에, 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는 그를 껴안았고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 어깨를 적셨다. 나는 내가 동훈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믿을 용기가 없었어. 내가 옛날 내 아들처럼 떠날까 두려웠어. 방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지연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앞의 광경을 보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시선은 고통과 후회 사이에서 흔들렸다. 민재. 김할머니,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할머니의 손자라는 걸. 민재는 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상처로 가득했다. 이제 아셨잖아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저를 버렸고 이제 제 할머니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멈출 수 없으세요? 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가 한때 사랑했던 모든 것을 위해서? 지연은 떨렸고 동훈의 편지를 꽉 쥐었다. 그녀는 병상으로 다가가 영자 할머니를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눈물로 터져나왔다. 김 할머니, 그녀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20년 동안 당신을 탓했어요. 당신이 동훈이를 내게서 앗아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고통 때문에 제 아들마저 잃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지연을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오직 용서뿐이었다. 지연아, 그녀가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아들을 잃었어. 그리고 나는 매일 그 고통과 함께 살았지. 하지만 민재를 보니 동훈이가 아직 여기 이 아이 안에 있다는 걸 알아. 더 이상 도망칠 필요 없어. 지연은 무릎을 꿇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멈출게요. 집을 팔지 않을게요. 민재, 김 할머니. 당신들을 내버려 둘게요. 민재는 어머니를 보았고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의 일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지연을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영자 할머니에 그의 할머니가 이 순간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고 그녀의 손에서 온기를 느끼며 마치 둘 다 잃어버린 가족의 일부를 되찾는 것 같다. 일주일 후 영자 할머니는 퇴원했고 민재의 보살핌과 정 선생님이 소개해준 자선단체의 지원 덕분에 건강을 점차 회복했다. 지연은 약속대로 집을 팔 계획을 철회했다. 그녀는 민재나 영자 할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최 할머니로부터 지연이 남원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짧은 편지를 남기고 민재야, 엄마가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하지만 김 할머니랑 잘 지내기를 바랄게. 그녀가 내 진짜 가족이야. 민재와 영자 할머니는 시장 근처 작은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집을 고치는 것을 도왔고 벽을 다시 칠하고 새 창문을 달았으며 더 아늑한 곳으로 만들었다. 영자 할머니의 미역국 가판대는 손님이 더 많은 남원병원 근처로 옮겨졌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인 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영자 할머니와 민재가 가판대 옆에 있는 사진을 찍어 할머니와 10대 소년의 가족의 이야기가 저를 울렸습니다. 이 미역국 가판대를 응원해주세요. 나는 캡션과 함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고 영자 할머니의 가판대는 국대문만이 아니라 두 할머니와 손자의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붐볐다. 1년 후 봄의 따뜻한 햇살 아래 영자 할머니의 미역국 가판대는 더 이상 외로운 시장 구석이 아니라 남원병원 근처의 익숙한 명소가 되었다. 새롭고 반짝이는 수레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두 할머니와 손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17살이 된 민재는 손님에게서 그릇을 재빨리 받아들고 감사 인사에 미소로 답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거나 후드티 뒤에 숨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이제 맑고 따뜻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망설이며 다가왔다. 태호였다. 그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작은 목소리로 국 한 그릇을 주문했다. 책망이나 차가운 시선 대신 민재는 조용히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떠서 태호에게 밀어주었다. 따뜻하게 먹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멀리서 영자 할머니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동훈에 대한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 앞에서 성장하는 손자에 대한 사랑으로 위로받았다. 그날 밤 작은 아늑한 집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영자 할머니는 옷 주머니에서 낡은 나무 팔찌를 꺼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지렴, 내 손자야.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재는 팔찌를 꽉 쥐었고 나무의 온기가 그의 심장으로 퍼지는 듯했다. 그는 그에게 가족, 집, 그리고 매일 아침 미소 지을 이유를 준 여자를 보았다. 할머니,
그는 불렀고 그 두 단어는 이제 너무도 자연스럽고 소중했다. 저는 어디 안 가요. 우리 집은 여기예요. 영자 할머니는 그를 껴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향긋한 미역국 냄새와 섞여 작은 골목에 퍼져나갔고 마치 앞으로의 평화로운 날들에 대한 약속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를 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 곳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끝났다. 남원의 세찬 빗속 골목에서부터 이야기의 끝, 따뜻한 작은 부엌까지 민재와 영자 할머니의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항상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미역국 한 그릇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안부 인사일 수도, 관심의 표현일 수도, 아니면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누군가의 존재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진 작은 것들입니다. 인생은 때로는 차가운 비와 같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외롭거나, 길을 잃었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 밖 어딘가에 항상 당신에게 온기를 가져다 줄 영자 할머니, 나, 민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당신도 다른 사람의 삶의 온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항상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머물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정신적인 미역국 한 그릇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창작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여기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